어제 사실 급락을 이렇게 시장 보면서 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급락이죠. 급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한국 얘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이자율이 지금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되고 4%, 네. 점도표가 네.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하는데 오히려 우리 우리 네.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어저께 금리가요. 10년짜리가 30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아니요. 10년짜리는 30% 아니고요. 30bp 아니고 2년짜리였나요? 어쨌든 시장이 너무 많이 움직여버리고 네. 원달러가 막 1,400 30원 이상에서 네. 막 20원씩 왔다 갔다 하고 맞습니다. 또 한국은행에서 한두 말씀 하시는데 네. 저게 지금 도와주는 얘기인지 나쁘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오늘은 드디어 전문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 멘트를 들으시고 옆에서 웃고 계신 우리 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실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우선 네, 모셨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이제 환율 오르고 하는 건 네.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네. 어저께 금리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원달러도 많이 움직이고 어제 시장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주식 시장, 코스피를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 시장 같은 경우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금리도 장중에 엄청 뛰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각종 그 언론 매체도 그렇기도 하고 정책 정책의 멘트들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시작한 멘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당분간은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겠구나. 그리고 인상 보폭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터프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들이 크다 보니까 시장 심리 상당히 패닉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오후 들어서도 분위기 자체를 반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는 종일 채권 시장이나 외환시장 모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블랙 먼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이 저렇게 높게 있으면 네. 주식 시장에 진짜 악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채권 시장 관련돼서 앞으로 금리 어떻게 올릴 것 같고 또 네. 환율은 또 이자율 차이가 또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런 예. 관련돼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네. 쭉 설명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는 있었죠.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7월달, 8월달 금리를 올릴 때 7월달은 기준금리 인상을 50bp로 인상을 6월달엔 50bp 인상을 했다가 7월달에는 다시 한번 25bp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지금 예, 띄울 수가 잠깐만요. 있을까요? 예, 네. 잠깐만요. 네. 예, 기준금리 인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저희 그 하우스 전망치라서 이제 편의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3분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은 한 번에 빅스텝이 있었고 한 번에 베이비 스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8월달 잭슨홀 미팅과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9월달 FOMC 이어지는 이른바 1년의 이제 통화정책 이벤트들이 상당히 터프하게 작동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일단 단행이 됐었고요.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 정도는 9월달 정도에 종료되고 추후에는 속도 조절을 할지 않겠느냐는 기대들을 했었는데 그 기대와 무관하게 금리 인상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점수표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채권 시장의 반응들은 금리 많이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존에 봤던 전제 조건들은 물가 전망이라든지 연준의 전망치를 감안해서 보면 네. 베이비 스텝 정도를 하면 타당하다고 봤었는데 일단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 그 전제 조건이 당연히 연준의 행보겠죠. 그 연준의 행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하셨으시죠? 어제도 하셨고요. 예. 지난번 그 FOMC 끝나고 직후에도 비슷한 네.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우리도 다시 한번 빅스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는 올해 기준으로 이제 2번 남았는데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멘트를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남은 금통위 2번 다 빅스텝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불과 수일 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보면 대략 3% 정도 수준의 연말이 갈 수 있다고 봤었는데 어제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3.5%로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2.5에서 두 번 50bp씩 올리면은 3.5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연말에 지금 미국은 4.5가 지금 된다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가도 1%밖에 1%다. 예, 예. 그 차이가 밑으로 가면 예, 예. 1% 이상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긴 하는데 네. 연준의 행보에 보조를 맞춰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금리 역전 문제라든지 그런 인식들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 간격이 더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반영이 돼서 어제 이제 총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1% 밑으로 뭐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특히나 이제 대내외 금리 차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이 보여줬던 나라들이 유로존도 그랬고요. 네. 과거에 일본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 내지는 아니면 뭐 기축통화 대지 지축통화 대비 준기축통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버퍼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신인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통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차를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게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폭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일단 제일 큰 게 물가 그렇죠. 안정이 예, 굉장히 크고 예. 또 금리라는 게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가 워낙 예, 그렇습니다. 많고 또 예, 예. 경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예, 예. 미국과의 뭐 금리 차 이게 상당히 셈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뽑아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차 방정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해법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연준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본인들의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근간으로 해서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실제로 그런 행보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연준에서 이제 포를 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각 나라들은 다양하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뭐 한국은행이 본연의 설립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가 안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급격하게 또 위축시켜도 안 되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 그 변수 이외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통화 정책 여건이나 환율 동향들도 같이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환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컨셉 없이 통화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특권이 있는 거죠. 네. 기축통화국이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 눈치도 봐야 되니까 뭐 단순히 숫자로 꼽아보더라도 거의 한 4차, 5차 방정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를 올리는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정답이 있으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네, 그냥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하면 네. 뭐든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번 그 9월달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뭐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중립금리 상당히 좀 이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경제를 지나치게 부양하지도 않고 위축시키지도 않은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점도표로 제시됐던 중립금리 수준이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릴 때 직전의 금리가 2.5%였으니까 딱 0점 조정을 해놓은 거였죠. 네. 근데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중립금리 수준보다 금리가 높게 되니까 당연히 긴축적인 행보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워낙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졌던 부분들을 올리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9월달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는 올릴 만큼 올려놨는데 이제는 경기도 위축될 수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만 위축시키려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테니까 물가라는 부분들 전제라도 올리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는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추후에 실물 경제에 대한 위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략 이제 우리나라도 이론적인 중립금리 수준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페이퍼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이제 직접적인 언급들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금통이 끝나고 나서 총재님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요. 대략 이제 2.5% 이상 정도 수준부터는 중립금리 수준이 이제 점으로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략 레인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저희 전망치가 3.5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적어도 올해 연말치 기준으로 저희 전망치가 3.5인 걸 가정을 해보면 중립금리 레인지가 대략 2.5에서 3% 초반 정도를 감안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의 금리 인상 행보가 꾸준히 이어진다고 전제를 해보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 요인들이 금리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런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3.5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떤 전망이신 거죠? 지금 내년, 시점에서는 내년. 일단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네. 워낙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네. 많고 네네. 미국도 어떻게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올린 거니까요. 사실상 연말 정도의 경제 지표에 대한 둔화를 상당 부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제시된 성장률 전망치가 0.2%, 2022년 0.2%인데요. 미국 경제는 YOY 기준으로 해서는 상반기 때 꾸준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플러스 성장과 0.2% 대입을 해보면 하반기 때는 어쨌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반기 때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2.1%까지 역성장이 네.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과연 유효할 수 있겠냐는 의문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미국도 그런 네, 것 같고요. 미국도 한국도. 예, 한국도 예. 그런 것 같고요. 경제가 위축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일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제시된 일종의 점도표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기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연말치를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4.5%까지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고 우리나라에서 3.5%까지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내지는 둔화 요인들이 하반기 때 특히나 연말로 가면 갈수록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네. 지금 점도표대로 네. 미국이 그러니까 연말이 뭐 예를 들어서 4.5, 3.5라고 보면 네. 거기서 또 0.5를 지금 올리는 게 가장 큰 그거죠. 올라갔다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 예, 예,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꼭 또 따라갈까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벌써 통화정책의 행보가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네. 물가 경기에 이어서 미국의 뭐 통화정책 일정을 3차 방정식으로 내재화시켜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일정이 지금 점도표 이상 내지는 올해 연말치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뭐 하느니 정부로부터는 상당히 많이 독립이 아, 예. 이제 됐는데 미국으로부터는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이 안 된 것 같다라는 멘트를 한 것도 네. 뭔가 이런 고민이 좀 맞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보면 2년짜리, 3년짜리 금리가 거의 뭐 30bp 막 맞아요. 이렇게 네,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장의 프라이싱은 한국 얘기입니다. 네네네. 시장의 프라이싱은 지금 연말을 거의 3.5까지 보는 건가요? 아마 저도 이제 저희가 주간으로 제가 전망을 자료를 네. 발표하니까 제가 주말에 고민을 해서 어제 월요일자로 3.5% 네. 전망치 자료를 발표를 예. 했었거든요. 다른 기관들 보니까 3.5도 일부 있고 3.25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전망이 컨센서스는 아닐 테니까 컨센서스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3.5% 전망을 주말 기준으로는 반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월요일자 아침 기준으로 네. 반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창용 총재님의 멘트가 전해지면서 아마 3.5%를 기정사실화했던 기대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리 상승폭이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처음에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총재님의 말씀이 네. 조금 이제 사람들이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확 나빠졌어요. 시장이 나빠졌다는 게 금리가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주식도 네. 내려왔고 또 금리를 올리니까 뭐 환율에는 도움이 그래도 좀 돼야 되는데 환율도 좋아진 거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만 쫙 나오니까 원래 나오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야 좀 안정될 거야 내가 알아서 잘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뜻은 알지만 결과가 너무 예. 이러니까 예.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랄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뭔가 스탠스가 많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FOMC를 기점으로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변화의 요인들을 즉각 반영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말을 좀 숨겼다가 나중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후폭풍이 클 테니까 네. 즉각 정보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에 본인들의 고민, 당연히 이제 시장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충격을 받았던 생각을 하긴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안 하고 그걸 묵혀놨다가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후폭풍이 클 테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수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계신 현역분은 좀 좋게 바깥에 나와 있는 저는 나쁘게. 그런 차이입니까? 제가 한국은행 대변인으로 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전에 네. 한국은행 출입 기자도 하셨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한국은행에 관련돼서는 아주 전문가시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뭐 굉장히 많지만 네.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을 예, 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좀 빈번해지고 있다. 네, 네. 이런 현상도 좀 어떻게 보면 얘기해볼까요? 장단기금리 네. 역전이라고 하는 게 학술적으로 보시는 분들하고 시장에서 보시는 분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술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가 역전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만 인과관계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이라든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금리 역전되고 나서는 1년에서 1.5년 정도 있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선례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들을 뭐 계량적으로라든지 수치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시장에서 받아들인 정성적인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금리 역전이 나타나자마자 거의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귀신같이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선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뭐 저도 그렇기도 하고 시장에 계신 분들은 상당 부분 신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그냥 맞추는 거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요. 그거는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예, 포워드 그림을 그려보면 예, 이자를 그렇습니다. 예. 단기간으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예, 예. 거니까 이자를 왜 내려가겠어요? 네, 네. 왜 낮추겠어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낮춰질 것이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건데 예, 지금 이제 그 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내려오는데 네.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 거의 뭐 내려오거나 그래 자꾸 뭐라 그래 플랫하다 그러나요? 플랫 됐었는데요. 네. 지난 이제 9월달 레폼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역전이 일부 구간 시행되긴 했었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실질 금리는 대개 10년이고 네.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는 더 짧기 때문에 네네. 미국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올리면 네네. 우린 실질 금리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경기에 주는 그 실물 경제에 주는 그 영향이 미국보다 심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건 뭐 각 나라마다 금리나 통화정책 환경 그리고 채권시장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좀 다를 수 있긴 하긴 한데 네. 일단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지표금리 네. 벤치마크를 대부분 3년물로 많이 삼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림을 간단히 좀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네. 6페이지에 이제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장단기 스프레드는 7페이지에 표현을 해놨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번 9월달에 폰치 최근. 끝나고 네, 나서 역전이 최근에. 됐습니다. 예, 역전이 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고채 인연물이나 통화채 인연물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그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채 트레저리 이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10년물 자체가 벤치마크로 이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공이 적용되는 논리긴 합니다만 워낙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3년물 같은 경우가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가 벤치마크로 오래 이제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리가 약간 미국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긴 했는데 경로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플래트닝 내지는 금리가 상당히 붙는 국면들이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금리가 뛰는 국면에서 오히려 장단기 금리가 우리도 역전이 시연이 됐습니다. 미국은 4월 달부터 기에 나타났다가 잠시 중단됐다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하반기부터 금리 역전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선행성을 사전에 뽑아낸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 채권 시장은 사실상 추후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프라이싱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이미 같습니다. 반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 네. 정리의 말씀. 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실물 경제를 보고 있는 네네. 또 부장님의 뷰, 회사에서 또 생각하시는 뷰 예, 예.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환율이 가장 큰 이슈일 것 네. 같아요. 일단 역대급으로 보지 못했던 이슈들로 인해서 환율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저 방송 오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에 신용 위기를 말씀하셨던 네. 그 대표님 계셨던 네, 걸 기억을 네. 하긴 하는데요.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데 유일하게 매크로 환경으로 이렇게 환율이 뛰었던 계제는 우리나라에서 환율 뛰었던 이벤트들이 크게 두 앞선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IMF 외환위기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있었고 지금 상황 비교를 해보면 그때랑 비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통화정책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되려고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외환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안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맥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벌써 미국도 올려놨으니까 네.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돼서 경제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환율 동향과 금리 동향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뭐 이제 거의 네. 그 기정사실화되는 예, 그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연말까지도 그렇고 어쨌든 환율, 금리 이런 거는 계속해서 뭐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예.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혹시 주식시장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뭐 채권 시장은 방향성이나 전망을 만들어내는 시장일 것 같고요. 그걸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시장이 주식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는 좀 더 너무 지나치게 매크로 이슈들로 함몰돼서 가격이 무너지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으로 봤을 때 우량하고 버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을 네. 테니까 오히려 이제 약세장이라든지 안 좋은 장에서 정말 운용할 때 실력이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주식을 찾을 수 있는 해안을 기르는 게 좀 더 네. 적합한 접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정말. 그러니까 좋은 근데- 주식을 골라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번에 또 모셔서 좋은 예,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